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에 접어든 직장인 여성입니다. 늦게 결혼했지만 아이는 쌍둥이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고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결혼 전부터 많은 걸 꿈꿨었습니다. 솔직히 둘을 낳긴 했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어렸다면 아마 적어도 3명 정도를 낳았을 거고요.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꿈꾸면서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굉장한 늦둥이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종종 오해를 하곤 했을 정도였네요. 그런 이유로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이 1년을 사이에 두고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해 남겨진 재산도 거의 없었네요. 제게 남겨진 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정도가 전부였죠. 의지할 친척도 없었고 기를 형제도 없었기에 그 돈으로 저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끼고 저축하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제 신세 한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짧긴 했어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만큼 두 분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에게서 좋은 부분만 물려받았죠. 어머니의 차분한 성격과 검소함, 그리고 아버지의 단단한 골격과 훤칠한 키를 닮았습니다. 당시 시대를 봐도 저희 아버지는 꽤 키가 큰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줄어든 키가 178 정도였네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 평균에 훨씬 웃도는 170이란 키를 가지고 있죠. 어릴 때는 솔직히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남자애들이 거인이라며 놀리기도 했고 작은 여자애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학교 이후로는 위축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저의 큰 키는 확실한 장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작게는 싸구려 옷을 입어도 옷맵시가 있고 높은 굽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시작으로 크게는 일에 있어서는 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자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시킨다거나 눈에 띄어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남들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낯을 가리던 성격도 바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업무에 관한 것을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승진으로 이어졌네요.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 나이 30 중반에 아파트 청약까지 당첨되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평범 그 자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서 잠깐 말뚝을 박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6년 만에 합격했죠. 합격이 늦었기 때문에 저와 만날 당시에도 월급이 세후 180이 조금 넘는 정도였네요. 키는 168로 저보다는 좀 작았지만 다부진 체격의 남자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성격은 우유부단한 편인 건 흠이었지만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위로 누나만 둘이라서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연애만 무려 4년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었을 무렵이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 이전부터 문제는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배웠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결혼식은 여자가 준비하는 거 알지? 네가 청약인지 뭔지 되었다고 해도 결국 다 같이 갚는 거니까 내 아들이 혼수를 가져가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네? 하지만 그건 오빠랑 상의를 하고 결정했는데요. 제가 뭘 알아? 너도 모르면서 남자가 알기만 하니? 남자들은 그냥 애야 애.
이래서 부모 없이 결혼하는 게 힘들다는 거다. 내가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알아들으니. 혼수라는 건 대부분 가전제품이고 가전제품은 사고 나면 중고가 되는 거야. 솔직히 남자가 해가는 거 모양도 빠지는 거고 원래 혼수는 여자가 하는 게 맞는 거다. 알겠니? 그럼 결혼식도 혼수도 다 제가 하는 건가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은 지원해 주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아, 솔직히 이놈이 가구를 뭘 알아. 나랑 같이 보러 다니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어머님.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배운 것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전부였고 솔직히 큰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심지어는 실액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수도 제 돈을 들여가며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원해준다는 건 고작 밥솥이 전부였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도 모두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셨거든요. 분명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축의금만으로도 결혼식 비용이 빠질 거라고 했고 실제로 저희 쪽에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 아무것도 안 주는 거 그거 예의 아니야.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가방도 받고 모피코트도 하나씩은 받는다는데 내가 너 부모 없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이 정도 해주는 시애미가 어딨니?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건 주변 사람들이 따로 챙겨준 봉투 20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신혼여행은 남편 돈으로 했는데 제주도였고요. 그래도 큰 둘만은 없었습니다. 누가 덜하고 더하고 계산적으로 사는 건 피곤했고 시어머니 말처럼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된 인신공격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 이로 시집을 안 간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절 모욕하기 일쑤였어요. 앞서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지키는 수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복을 입는 거였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를 비롯해서 무조건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신혼여행 뒤에 첫 인사에도 한복 차림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네요. 그래서 입고 간 날에 가장 먼저 시누이가 제 한복 차림을 보고는 배를 잡고 깔깔 웃더니만 눈물까지 닦으며 이렇게 말했죠. 한복 터지겠다 터지겠어. 옳게 진짜 한복이랑 안 어울린다. 2만 원 입고 있을 때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무슨 장수인 줄 알았어. 아니다 그거네 돌쇠. 시어머니도 웃더니 맞장구 치시더군요. 한복은 어깨선이 중요한데 쟤는 그게 없네. 어깨가 일직선이라서 우함이 없어. 누가 보면 아동복 빼서 입은 줄 알겠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네네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누이는 끝이 모르고 말했습니다. 옳게 그거 벗어봐. 내가 한번 입어보자. 치마가 잘못된 건지 그 큰 몸이 잘못된 건지 보자니까. 아 얼른 벗어봐. 시어머니는 정확하진 않지만 150이 못 되는 것 같았고 시누이의 키는 155 전후로 추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키도 170이 안 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시댁은 남편을 포함해서 모두 아담하고 작은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불쾌한 건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큰 키였던 건 사실이었으니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집이 좁아진 것 같다, 공기가 부족해진 것 같다, 조폭 같다는 말까지 하며 습관처럼 모욕하고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싸잡아서 놀렸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삿날이었는데 남편이 천장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을 때 시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올케한테 부탁해. 까치발 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올케가 낳은 아들인 줄 알겠다. 너 올케랑 밖에 나가면 아들 소리 안 들어? 이에 남편도 짜증이 섞어 대답했죠. 누나는 좀 애야. 애들도 아니고 무슨 지로 이 나이에 놀려. 그러는 누나는 나보다 더 작거든? 누가 누구 키를 가지고 놀리는 건지. 야, 난 여자거든? 그리고 키 작은 여자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지. 근데 또 올케가 귀여운 얼굴은 또 아니잖아. 난 솔직히 내가 남자면 여자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담스럽지. 그리고 솔직한 말로 너랑 올케랑 겨우 몇 센치 차이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랑 남자는 신체 비율이 달라. 여자는 다리가 길고 남자는 구도상 허리가 길다고. 그러다 보니 둘이 서 있을 때 엉덩이 위치가 다르단 말이지. 거구나 넌 머리통도 크잖아? 누나, 발끈하는 거 보니까 너도 알고 있구나? 머리통은 크고 팔다리는 짧고. 어쩌니? 진짜로 옆에 서 있으면 180이랑 160이랑 서 있는 것 같다니까. 정말이야. 내가 워낙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너희 부부 걸어가는 거 보면 진짜 넌 앉아서 걸어가는 줄 알아. 됐어. 그만 좀 해. 저 싸움을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니 그저 두 남매가 귀엽게 티격태격하는 걸로만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느끼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불똥이 튄 건 다름 아닌 제 쪽이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두를 신는 것부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이 낳은 뒤 찐살로 이어졌네요. 수없는 말들 중에 가슴에 남는 말을 꽂자면 이거였습니다. 당신 그거 같아. 안 팔려서 퉁퉁 부른 오뎅. 아무래도 키로 큰데 살집까지 생기니까 진짜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 진짜.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뼈가 굵어서 당신은 관리 조금만 안 해도 남자처럼 보인다고.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 그때 그 말을 들은 건 아이를 낳고 3주가 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울면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까지 그래? 그리고 내가 그냥 살찐 거야? 나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것도 쌍둥이였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불은 5대? 어떻게 자기 아이 낳은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못할 말 했어? 연예인들은 출산하고도 누이신하고 예쁘더라. 그게 다 노력이지 타고났을까? 여성성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쌍둥이 핑계대면서 결국 그 상태로 계속 살까봐 겁나서 그래. 거기다가 출산료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동 좀 하라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야? 그럼 운동할 테니까 애들 좀 봐주던가. 내가 출산료가 받았어? 나 일하는 거 힘들면 안 보이냐? 애들 뭐 돌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리고 설령 힘들다고 해도 노산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억울하면 젊을 때 낫던가.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제가 울고 애들도 깨어나서 오는데 보란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그 순간이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두 아이들을 보면서 숨쉬게 울었었죠. 그때도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다들 아이 낳은 뒤에 심장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싸움이 잦아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운동도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저희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아파트 대출금 문제였어요. 사실상 남편의 월급으로는 거의 공과금 같은 생활비를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데 그마저도 더는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은 이거였죠. 나도 효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나이는 들어가는데 용돈 좀 올려드릴 생각이야. 뭐? 하지만 이미 내가 드리고 있는 돈도 있잖아. 그럼 차라리 돈을 합쳐서 내고 따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 정도도 못해. 너 지금 공무원 월급 합봉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나중에 당신 늙으면 내가 받는 연금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쌍둥이도 가끔이지만 맡아주시고 그렇게나 아끼고 좋아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누가 뭐라고 했어? 난 단지 지금 우리 생활도 그렇고 대출금도 빠듯하잖아. 저번 달에 당신 카드값도 당신 월급을 웃돌던데? 더구나 내가 육아휴직이라 이전처럼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의논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너 내 카드 명세서 봤냐?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 그럼 복적장이 오는데 어떻게 안 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꺼. 당분간은 대출금 당신이 알아서 하고. 모아둔 돈 있잖아. 적금을 떼든지 뭘 하든지 하란 말이야. 그때부터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보러 오셨을 때였어요.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는 쌍둥이를 워낙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번은 찾아오셔서 봐주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예뻐하고 놀아주는 것만 하셔서 실제로 제가 대부분을 다 했다는 게 진실이었지만요. 근데 그날 어쩐 일인지 어머니께서 제게 뜬금없이 공동명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둥, 아들 돈을 쥐고 사는 며느리는 처음이라는 둥.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가 남편에게 큰 목돈을 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니? 너희가 급하다고 내 노후 자금까지 싹 털어갔잖아. 그게 벌써 언제니? 난 기다렸다. 나도 양심이 있어서 기다렸다고.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건 공동명의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니? 거기에 이전부터 대출금도 꼬박꼬박 같이 갚아나갔을 텐데 내 아들도 당연히 공동명의 해줘야 하는 거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계약관계는 엄연히 필요한 거야. 알았니? 하지만 어머니, 저 남편한테 받은 돈 없어요. 무엇보다 대출금은 남편이 준 게 1년이 채 되지 않고요. 쌍둥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생활비도 주지 않아요. 꽤 오래됐어요. 아니, 뭐라고?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 용돈 올려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놀란 건지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 내 용돈 올려주긴 했다. 내 정신 좀 봐.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고망치게 떠난 시어머니를 보내고 당연히 이 문제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헌데 남편이 그 돈을 받아서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대충 형편이 어려워져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놀리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준다. 더구나 우리 생활비까지 모두 준다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뒤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SNS에서 그걸로 남편의 불륜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이나 내비 속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가는 곳이라고는 회사와 집, 시댁이 전부였고 휴대폰에서도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문자도 온통 택배 완료 문자였고 회사 직원들이 보낸 생일 문자가 전부였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아무리 싸워도 핏줄이기에 서로를 잘 챙기는 건가 보다 넘겼죠. 의심한 게 미안해서 그 뒤로는 더 잘 알려고도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흐지부지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 끝나서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겨울이었고 너무 추운 날이라서 저는 밖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바닥에서 쓰러져서 잠든 남편을 떠올리며 받지 않는 전화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마도 새벽 2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파트였지만 인적도 주변에 불도 거의 없었고
멀리서 깜박거리는 차량 불빛만 스칠 뿐 주위에서는 스산한 분위기만 풍겼습니다. 뭔가 찜찜하다 싶었는데 아파트 놀이터 안쪽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은 아닐까 두다닥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 술에 취해 고개를 깊게 숙인 남자였는데 옷이나 풍채를 보고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저는 바로 뒤로 돌았는데 하필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움켜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더니 저를 확 잡아당겼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팔로는 얼굴을 밀어내고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가슴팍을 때리듯 밀어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덩치도 있어서 쉽지 않았죠. 정말이지 머리는 하얗게 질려가고 겨우 밀어낸 상태로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제 얼굴 위로 밝은 플래시빛이 비쳤고 실눈을 뜨고 본 그곳에는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서리처럼 내린 흰 머리카락에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늘 볼 때마다 묵묵히 일을 하던 분이었어요. 한두 번 오가면서 인사를 한 게 전부였지만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셔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하얀 머리카락과 미간에 깊게 난 주름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와 꼭 닮아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분도 저를 알아봤는지 다가오셔서 그 남자를 온 힘을 다해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남자는 계속 제 손목을 잡으려고 허공에 팔을 뻗더군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다리를 걷어차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남자는 버둥거리다가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술에 취해 종종 행패를 부리곤 한다고 해요. 바닥에서 자다가 119에 실려가고 수상하다고 112가 출동한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동상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딱하다고 일단 대화를 해보라는 경비 아저씨의 중재에 결국 다음날 아침에 사과도 받았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 사람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고 술에 너무 만취해서 실수했다며 울면서 제게 빌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용서가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이해하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외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이 일을 들었을 때 태도였습니다. 보통은 가해 남자에게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거나 혹은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니 미안해야 할 텐데 정작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 전처도 덩치가 너처럼 산만한가 봐. 아니지. 보통 남자라면 그런 여자랑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고 그리워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아 그럼 결혼은 이거지. 많지. 술에 되게 취한 건가 보다. 사람이랑 곰이랑 구분도 못한 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딱히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건 진실일 것 같아. 그니까 그냥 털어버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섰네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해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쌍둥이의 양육권 다툼도 가보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딱히 본인 아이들에게 정이 없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이 안 되면 본인 딸들에게라도 강제로 입양을 하고도 남을 분들이었죠. 그리고 재산분할도 맘에 걸렸습니다.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어요. 대부분 제가 혼자 갚은 건데도 일부분은 빼앗길 게 분명했으니까 말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대략적인 시세도 확인하려고 입주민 대표도 만나서 잠깐 상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죠. 그 경비 할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봐도 사람이 살갑지가 않고 무뚝뚝하고 그렇잖아. 근데 젊을 때는 그게 더 심했나 봐. 자식들이 등졌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걸어도 무뚝뚝하고 한 사람이 좀처럼 틈이 없어. 불보듯 뻔하지. 자식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벽에 대고 말해도 그것보단 즐겁겠지. 저는 그 말을 살짝 아저씨 편을 들었습니다. 군인이어서 그렇게 경비를 잘하셨나 봐요. 저는 덕분에 도움도 받았거든요. 싸움도 엄청 잘하시던데요. 오히려 아파트 경비로는 좀 아깝다고 느꼈어요, 저는. 아유, 그래? 그런가? 아, 맞다. 그럼요, 이번에 그만두시는 것도 알아?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 군인이라 자세도 바르고 정정하긴 해도 나이가 워낙 있으니 일은 잘하긴 했지. 다른 경비들 누일 때도 일만 묵묵히 하고. 생각해보니까 좀 아깝긴 하네. 저는 그 소리에 용기를 내서 경비 아저씨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제가 와달라고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음식 다 버려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털 나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커다란 식탁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그릇에 조금씩 덜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잡채에 갈비에 탕에 전도 종류별로 다 했고 나물에 찌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죠. 맛은 보장 못한다면서 농담을 던져도 묵묵히 식사를 하시던 경비 아저씨였지만 의외로 저는 그것도 편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없이 일방적이긴 해도 뭔가 다 털어놔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색 없이 그간의 일들을 하나씩 늘어놓았네요.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모욕적인 언사, 남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비록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저는 조금 민망해서 이런 말을 했죠. 아, 제가 좀 주책이죠. 근데 아저씨는 듣고 다 잊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 구해주셔서요. 그때 경비 아저씨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고는 제 눈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오늘 마지막 근무였고 저는 이제 더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의 입에서 어디서부터 믿어야 할지 모르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살며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경비 아저씨가 알게 된 것은 4년 전이었다고 해요. 짱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찾아가지 않아서 몇 번 찾아가다 보니 얼굴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고 가는 사랑번호를 보고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의 성격상 끼어드는 것도 싫었답니다. 하지만 서툰 음식 솜씨로 음식을 대접하는 제 모습에 인정이 많은 부분이 자신의 딸을 닮아 있어 마음이 갔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여기저기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도 주셨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이혼을 준비해 나갔죠.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받았다는 목돈으로 내연녀의 아파트 보증금을 내어주고 월세도 자신의 월급으로 보내줬더군요. 그리고 그간 제가 갚아주던 카드값의 일부는 백화점 쇼핑이었고 목록은 대부분 여자들이 쓸 법한 것들이었죠. 남편은 치밀했어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같은 아파트였기에 내비게이션에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둘의 연락 방법도 기가 찼는데 이 부분은 금방 알 수 있었죠. 경비 아저씨를 통해 받은 그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남편 휴대폰에서 검색해보니 택배기사인 것처럼 한 문자들이 암호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우체국 택배인 척 19시 22시에 우편물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면 남편이 감사합니다.
혹은 금방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남긴 답장으로 서로 몇 시에 볼지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건 총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몰랐을 뿐 확신하고 나니 남편의 어설픈 행동과 거짓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진 증거를 남기려고 잠복 끝에 실제로 얼굴도 확인했습니다. 키가 150cm가 될까 말까한 작고 아담한 여자였고 남편은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붙어있더군요. 주차장에서 뽀뽀하고 끌어안고 하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외박을 했던 날 역시도 저희 집이 아니라 그 여자 집으로 가서 잠들었을 거라는 짐작도 할 수 있었네요. 정말 더럽고 불견하고 끔찍한 인간 말종이라는 걸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증거는 고작 2주 만에 모두 모았고 저는 바로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어요. 마치 이혼을 기다렸다는 듯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하자고 한 거야? 난 잘못 없고. 우리 결혼한 거 3년 넘었고 가정에 소홀한 적도 없었으니까 재산 분할해주면 깔끔하게 갈라서 줄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동안 막말하고 자존감 깎아내린 거야. 걔가 뭘 증거 있어? 그냥 당신이 애 낳고 자격지심이 생긴 건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게 있어? 나이는 들었어도 난 당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아서 자격지심 생길 일이 없지. 돈도 잘 벌지 재산도 있지. 돌아가시긴 했어도 부모 사랑 잘 받고 자라서 당신처럼 결핍이 없었거든. 지금 말 다 했어. 마지막이라고 막 가자는 거야. 막 가자는 거야. 솔직히 형님 말 하나 틀린 게 없었지. 내가 골격도 크고 키도 훤칠한 것도 맞는 말이고 당신이 짜리몽땅해서 다 쓴 몽땅 연필 같은 것도 맞거든. 머리통만 겁나 크고. 비율이 너무 안 좋아서 나도 당신이랑 다니면 좀 팔렸어. 야, 너 미쳤어? 미쳤어. 지금 이혼을 그냥 하는 건 줄 알아? 너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 재산 분할 못해. 위자료도 나한테 줘야 하고. 월급 많이 받았을 때가 240이었나? 그 여자 월세가 87만 원 정도, 맞지? 남편의 눈은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파르르 떨더니 삿대질을 하며 물었죠. 너 내 뒤에 따라다녔어. 난 미행한 거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 마누라를 스토킹으로 처벌하게. 자꾸 아담하고 귀엽더라. 근데 그런 여자랑 사는 조건으로 넌 다달이 월세도 내줘야 하고 생활비도 카드로 긁어줘야 하고 내가 드리던 어머님 용돈도 이젠 직접 줘야 되고 애들 양육비도 줘야 돼. 공무원 그 박봉으로 감당 잘해야겠다. 커피나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아 맞다. 그리고 시어머니 노후자금도 싹 털어서 그 여자 보증금 해줬다지. 이런 시어머니도 아시나? 아마 아실 거야. 공동명의 어쩌고 한 그 이후로는 말 한마디 없고 우리 집도 안 찾아오는 걸 보면. 여보, 지금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 무슨 오해?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내가 자존심이 상했었어. 나는 월급도 적은데 엄마는 자꾸 자기를 돌보라고 하고 당신은 잘 나가는데 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진짜야 실수라고. 실수를 넌 3년 넘게 하니 암호까지 정해서 주차장에서 쪽쪽거리는 것도 실수일까? 내가 미쳤어.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거야. 우리 쌍둥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어딨어. 당신 애 엄마잖아. 바람 피운 거 걸릴 줄은 네 예상에는 없었나 봐. 일단 내 집에서 꺼져. 그 여자한테 가서 내가 재산 분할 받을 줄 알았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해봐. 오늘 진짜 재밌는 밤이 되겠네. 다툼 끝에 남편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쪼르르 선생님께 이르는 어린아이처럼 우는 남편을 끌고 왔던 겁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바람 피운 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게 남자들은 원래 그런다는 둥, 별일 아니라는 둥,
아이들의 봐서라도 그냥 넘기라는 등 헛소리를 하며 남편을 때리는 신용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이런 집에서 저 쌍둥이 키울 생각 없어요. 남들 험담하면서 본인의 낮은 자존감 채우는 형님이나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는 어머님이나 짧은 다리로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이나 애들 교육이 안 좋을 건 분명하니까요. 돈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조만간 이자료도 넉넉하게 받을 텐데 저한테 저런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비소를 섞어 묻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갛게 변하더니 이내 소리쳤어요.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네가 이러니까 남자가 밖으로 나돌지. 부모 일찍 죽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런 성격으로 애를 총잡았겠어. 네, 가정교육. 어머님은 어떤 교육을 시키셨기에 저런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옳게 죽고 싶어. 어디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해. 까치발을 들고 아슬아슬하게 제 머리끝만 잡고 있는 시누이를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더 덤비잖아요. 그럼 나 얼굴 제 겁니다. 매번 놀리고 모욕했던 내 큰손 큰발이 그쪽 얼굴로 향한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본인 주장으로는 자꾸 귀엽다면서 왜 아직도 시집은 못 갔을까? 내가 정답을 아는데 말해줄까요? 앞뒤 구분 안 가는 몸매에 못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형님,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남편이랑 너 똑같이 생겼어요. 붕어빵인데 암수가 다른 정도.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끼어들어 저를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군요. 전 웃으면서 말했죠. 때려. 제발 때려주라.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들도 품위 유지사항이 있다며? 불륜 바람 정도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형사사건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얼른 때려. 얼른. 나도 신고할 거야. 너 우리 누나 밀었잖아. 이거 다 폭행이야. 그래, 한번 해봐. 나도 원한다니까. 너 일하는 곳 가서 1인심이라도 하려고. 근데 난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인재라서 딱히 잘릴 걱정이 없거든. 안 때릴 거면 얼른 나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속 시원하게 제 할 말을 다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혼수라고 들려줬던 밥솥을 뽑아서 안겨줬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산 것이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리 싸둔 남편의 짐도 모두 현관밖에 던져두었습니다.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사줬던 시계도 구두도 게임기도 제외하고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그대로를 줬네요. 안타깝지만 이혼은 협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을 일부러 바람을 피우게 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증거도 없는 발악이었지만 양육권 문제가 커져서 소송 기간은 총 8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귀엽고 아담했던 그 내연녀에게 사기를 당했더군요. 결국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보증금을 들고 가지고 있던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그대로 잠적했던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죽고 싶다. 잘못됐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던 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이혼이라는 거 말이 쉽지 그 끝이 정말 지저분하더군요. 다시 하라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을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는 기분이 참 씁쓸했고요. 다행히 시간이 흘렀고 현재는 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잘 크고 있고요. 일과 육아를 하는 게 힘들긴 해도 희한하게 금전적으로는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제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경비원 아저씨와는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 강력한 추천으로 저희 회사 경비 일을 하시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추천만 했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되신 것은 오로지 그분의 능력이지만요. 회사 경비라고는 하지만 우편물이나 택배를 나눠주고 손님이 방문하면 신분 확인하는 일이라 어려운 건 없지만 이전보다 돈은 2배 이상 벌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이따금 점심을 함께 먹을 때면 이전보다 말수도 많아지셨고 은근히 자식들 자랑을 하는 걸 들어요. 그 모습은 영락 없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약간의 오지랖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처럼 경비 아저씨가 남편의 불륜을 전달한 것처럼 말이죠. 만약 그 오지랖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제가 지켜온 것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라도 오지랖을 부려보려고 해요. 제가 했던 후회와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일단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연애는 최대한 많이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를 못 해보고 결혼을 해서 그땐 뭐가 불합리하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가려내지 못했거든요. 사람은 많이 만나볼수록 좋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채우는 법이죠. 키가 크든 혹은 너무 작든 말랐든 뚱뚱하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채로 자라게 되면 헐뜯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파먹는 추한 어른이 되거든요. 끝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해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